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서 하는 게 처음이고요. 기자들과 막 간담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선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소가요. 영빈관입니다. 춘추관이 아니라 네. 영빈관이었죠. 춘추관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빈관은 어떤 곳이죠? 영빈관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독립유공자 유족 모찬을 열었던 장소로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0여 명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250명 정도가 내외신 기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케스트라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한 게 대통령이 중심에 있고요. 기자들이 예전에는 일렬 정대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오케스트라처럼 포진해서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이제 우리는 뭐 그 당시도 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일단 박근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왜? 이 사람은 자유스러운 질문과 답에 있어서의 능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시나리오대로 했었고 정말 골 때리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타파. 사회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봤는데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여러 명이 손을 들면 그중에 누굴 하나 찍는데 다 이름을 대부분 알더라고.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오늘 질문 받은 게 15명 정도 기자 된다 그러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보다 많은 기자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순서는 기자단과 협의한 대로 외교안보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자회견 모든 실황은 새날 제2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첫 번째 질문자였죠. 그 덜덜이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한 기자인데 연합이었어요. 연합 기자인데 근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긴장하면 저렇게 떨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거 박근혜 거야.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아니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 쓰러질까 봐. 극한 직업이네. 대통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질문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자회견을 경험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탈고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자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손은 들지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새끼 왜 질문 안 했어 할까봐 손은 들지만 설마 내가 당첨될 줄 몰랐던 거지. 아니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손석희 JTBC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한테 왜 물어보지 않았냐. 박근혜 그렇죠. 그 쇼 할 때요. 그랬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JTBC 기자도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봤던 거는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을 기억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열심히 손들었는데 당첨이 안 됐던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기자. 상주하는 기자는 아니었나 보네. MBC 기자 최근 말하는 신인이었거나. 예,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MBC 기자. 지적을 했어요. 국민소통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분 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MBC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MBC였구나.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래서
MBC 기자답게 질문도 참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현안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뭐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FTA 주장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 이것이 어떻게 엮이는지 우리한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라고 살짝 엿을 먹이는 질문 같은 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을 거고 잘하고 있고 잘해 나갈 거니까 뉘앙스는 이래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기는 거네. 매긴 거예요. 제대로 MBC가 먹었어요. 근데 질문이 저렴했어요. 저렴했어요. 굉장히 저렴. 이렇게 봐야지. 지금 MBC나 KBS 기자들이나 PD들 지금 파업하고 있어. 파업 안 하는 기자인 거잖아요. 시영이죠, 시영. 그렇지. 만나면 모르는 친구.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누군지 모르는 친구. 만나면 좀 기분이 나쁜 친구. 근데 저는 총평에서 대통령한테는 99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 일정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40점 낙제점을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긴 했어요.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일단 탈권위 시대에 맞는 기자 정신을 함양한 게 인터넷 신문 말고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넥타이 풀고 붙어보자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근데 이 대통령이 이 기자들을 굉장히 애우했어요. 애우한 이유는 국민 대신해서 니네들이 질문한 거니까 그렇죠. 애우해줄게 해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장관들이 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99%는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기자라는 제가 이제 저도 기관지 기자지만 기자를 하면 한 방 매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너 탈군이야?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기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서 강론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참모진들 막 불러내고 대통령이 막 당황한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을 보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참모들 다 모아놓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고뇌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해 기자들이.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했네. 네, 이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된 거 전부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오류곡이 있잖아요. 폐쇄냐 뭐냐라고 질문을 왜 합니까?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뭘 나는 소통위원회에서 왜 그럼 소통위원회로 맡겼냐? 이거는 국민이 의식적으로 이 논쟁 중에 국민이 탈원전에 대한 자기 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질문을 왜 해요? 기자들이? 그렇죠. 언론의 의무라는 게.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동자들 대책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탈권위 시대는요, 기자들도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당황한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게 하면 그 기자가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품격 시대, 지식인의 시대, 그다음에 시민 주권 시대는 권력, 문재인을 공격한 게 아니야. 문재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견인을 역할하는 게 기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네, 1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없고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기자들한테 제가 낙제점을 준 게 탈권위 시대에 살아가는 기자로서 아직 마음 준비가 한 놈도 안 됐더라. 오마이뉴스 기자 정도 내가 인정한다. 그런 자리가 그들한테도 처음이고. 그렇지, 처음이겠지. 그래서 그 상징적인 기자의 멘트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떨어요? 아니, 이 기자가 매일경제인가 경제지 기자였어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맞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곧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짝다리 짚고 장난치면서 질의질문을 하는
미국처럼. 이런 시대 곧 온다던.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나올 네, 수도 네, 있었는데 곧 온다. 뭐냐면 그 이야기 한번 그럼 해봅시다. 최근에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이 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 모르는 거죠. 이제 수보를 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해. 그렇지. 수석과 보좌관 회의. 보통 같으면 대통령님 오시면 그러면 벌떡 일어나잖아. 그렇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음. 대통령이 오죠. 대통령 커피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방식으로 지금 신비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진짜 예. 탈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도열할 시간에 일해. 어. 뭐 이런 거거든.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도 기자회견 할 때 아직은 내가 보기에 권위적이야. 아직도 권위적이야. 앉아가지고 특별하게 그냥 서서 이야기하고 짝다리 짚고요. 호주머니 손도 집어넣고 심하면 담배를 펴도 돼. 그렇지.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허심탄회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박근혜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MBN 기자 김은민가? 박근혜 안아주고 난리 나고 막 그런 짓거리 했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해프닝으로 좀 있었고 문제는 무슨 메시지가 나왔나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NHK 기자가 물어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일침을 박았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랑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일본은 우리 박근혜랑 다 이야기 끝난 건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아베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 못해. 불가능은 개뿔 이거야. 인정 못해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브리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자체 내에서 박근혜가 왜 저렇게 시급하게 했는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거 지금 어떤 것이 숨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NHK 기자가 발을 잘못 걸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변호사 시절에 이거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이건 아니 이 강제징용 이 피해자 소송의 대리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빡치는 아이템이구나.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발을 걸면 엎어치기 당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압력하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신속하게 협약도 아닌 무슨 뭐 조약도 아닌 그냥 약속. 사인 간의 약속 정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의 통용되기에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 오바마였거든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네. 근데 이 오바마 정부가 이제 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폐인데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요. 국민한테 이런 민폐를 준 거야. 오늘 문 대통령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 한일 국교 정상할 때 일본이 돈 줬잖아. 우리한테. 예. 피해 보상금이란 보상금인데 그때는 이미 위안부 문제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놈 NHK 일본놈 기자는 그때 다 해결된 걸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걸렸죠. 그래서 뭐 94년도였잖아요. 94년도 8월 14일 날 그 강제 위안부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리밀이 되는데 8월 14일이 강제징용은 또 그 이슈화가 된 거고 이게 이미 65년도 이 시절에는 이슈거리도 아니었고 묻혀져 있었던 사실이고 아무도 몰랐어요. 일부만 알고 있었겠지 권력자들만.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나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건 뭐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비판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어저께 소름 끼쳤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갈라나 댓글로. 문재인이 특조위 안 한대.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인가? 이게 범죄 행위거든 사실은. 그러면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탈북의 하나원에 있는 분들을 국정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팀장급들을 다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격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왜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관습적으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서 찾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는 게 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니네들 나 공격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다 전원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5천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 PD님 얘기한 거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아직도 PC방에서 캄캄한 데서 지금 댓글 달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그냥 달고 있어. 왜 무인도에서 네, 일본 애들이 2차 대전 끝난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 숲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고 막 그럴 수 있겠다. 찾아서 다 전원 찾아야 돼 명단. 그 트위터에 보면 봇들 있잖아요. 봇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지금도 뭐지 그 당시에 박근혜 찬양하고 문재인 비판하고 그게 지금도 올라온다는. 아니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트위터에 신비 2010 제 아이디예요. 들어오셔서 거기에 리스트가 있어요. 시발단 리스트. 한 180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도 달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100일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 오늘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건강보험, 그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사실은 미용 목적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 물론 이제 얼마큼 보장하느냐에 프로테지는 좀 다르지만. 그게 다르지만. 다음에 이제 곧 내년에 아동수당 바로 지급되고요. 예. 바로 지급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지금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이야기했고. 근데 부동산 정책은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국민적 지지율이 다시 높아진 게 저는 최근에 최저임금 넘어가고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 결정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요것들이 뭉쳐지면서 다시 취임 100일에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저는 곰곰하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 뭐였냐면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국민 삶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워딩이긴 해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이런 말 누구나 다 합니다. 박근혜도 했었죠. 네. 네.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도 이승만도 다 우리 국민들의 그 역사다. 그 말을 사람들은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역사로 인정하느냐. 근데 요 말을 듣고 그 말과 요 말을 버무려 보면 이런 거야. 지금까지 이승만을 지지했건 박정희를 지지했건 전두환을 지지했건 여러분들은 우리의 국민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역사라고 하는 말은 좋든 싫든 근데 좋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싫든 나쁘든 잘못됐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다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 같은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자부심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의 기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민주화 시대에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우리 브릿지로 나가는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말 했던 말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브릿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21세기인 2017년 정도에 해야 될 민주주의인 거예요. 국민의 삶의 기준을 겨우 밥만 먹고 산다거나 먹순부지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먹을 게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만 뽑아서 그 뽑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없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게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 진정성이 대놓고 욕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아니면 이쪽 분들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비판 강박을 벗어나시라. 이렇게 잘하는 게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거슬려. 그럼 막 그것만 비판해야 돼. 그러면 새나라한테 니들 오용돼가지고 너무 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었던 단어가 생각나요. 몽리, 오기. 아하. 몽리라는 말이 몽리 부리기. 그냥 몽리 부리는 거지. 이쯤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다. 요즘 그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됐네. 공지 하나 읽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새날 방송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새가 날아든다는 오늘부터 유료화를 실시합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좋아요를 먹고 그러면- 사는 새날. 그러면 좋아요를 안 누르면 듣지 마 이 얘기야?
그러니까 들으시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듣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적폐야, 적폐. 근데 오늘 그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그렇죠. 네. 고마워요 청와대 이런 거였어요. 네. 이게 뭔가 하고 또 클릭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계속 상위권에 올라가는.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게 지지자가 하는 다른 거죠. 점이에요. 예, 그냥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하나 딱 뜨면 아 맞다 하고 딱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이죠. 좋아서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 이거는 원래 연애할 때도 100일 때가 가장 고점이거든요. 아하. 이게 폭발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죠. 요거 막 풍선에다가 그 반지 전광판에다가 넣고 전광판에 영상 쏴주는 거 똑같아. 아하.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실시간 검색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이야. 문재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애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했을 거예요. 그걸 보답하는 문재인 거고. 대통령이 일과 시간 이후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뭐 찡찡이 데리고 놀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트위터를 다 보십니다. 트위터 다 보시고 멘션도 달아주시고 리트윗도 해주세요. 심지어 팟캐스트도 들어. 그러면 페이스북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워요 문재인 이벤트에 대한 답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보고 있다는 말이 맞아. 다 보고 있어. 저는 마차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태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셨고 동영상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한번 소리만 들려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자, 와, 예.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건 이제 문재인 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제가 사람들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비판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하지만 그 비판이 편 들어줘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굳이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판 강박증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개혁하고 있는데 힘 실어주지 않고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또 보내는 그 과오를 범하시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최소한 민주 진보 시민들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오해했다고 슬퍼하고 미안해 했잖아요. 그 방식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지켜본 뒤에 난 평하고 싶어요. 일이 일비하지 말자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인 개념만 잡혀 있다고 하면 잠깐의 방향성이 이상하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방향으로 가더라도 굳이 비판하지 않더라도 큰 줄기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 아까 신비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족적으로 남을 거다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문재인의 마지막 역할은 본인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을 정권 연장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온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 최근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성이 이렇게 쭉 가고 있었던 거를 물길만 돌려놓은 거다. 제대로 된 물이 들어와서 그게 강이 되고 바다가 돼야 된다. 물길만 돌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한 1년, 2년, 3년쯤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길 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국민들께 사실은 양해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해주길 바래. 그게 속도가 스피드 있게 안 나가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바로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애타하고 실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이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노무현 정부 어떤 평가를 좀 한번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가 국민 앞에 너무 앞서갔다는 거 평가하더라고 이 책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관련자를 얘기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트라우마처럼 느끼는 게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발만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아까 99점을 줬던 이유는 너무 앞서가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를 봐가면서 살짝 반발만 앞질러 가면서 개혁과 드라이브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씨발 저거 칼자리 줬으니까 와 져서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답해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같이 금방 실패로 돌아가고 적이 생길 수 있으니 국민적 정서가 끌어오르고 깨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요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미처 과거의 언론에 굴절된 언론 때문에 잘못 인식됐던 것들도 다시 재인식되면서 다시 국민적 의식 수준이 쭉 올라오면서 그 상태에서 조금 앞서가서 국가 개혁과 그다음 아까 말했던 국가 전반을 반석에 올려놓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기자가 질문을 해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청사진은 로드맵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적폐는 불공정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그렇죠.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1, 2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운 거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단어는 좀 달라요. 단어는 다르니까 새겨 들으세요. 그 1,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임기 내내가 걸릴 수 있고 어쩌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하루치면 안 돼 이거. 그러면서 어느 한 세력과 어느 한 부서의 잘못을 적폐를 없애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큰 마인드거든요. 우리가 검찰 당장 왜 못 조져? 국정원 왜 못 조져?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살아나갈 먼 길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터치가 여기가 잘못됐어, 저기가 잘못됐어라고 하면 너무 그거는 참견을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개헌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는 지방분권, 또 하나는 국민주권의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이 두 가지가 개헌의 핵심이다. 이게 정치 권력 이런 거가 개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할 약속은 자기는 지키겠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존중해서 국회 개헌특위가 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데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 이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의 근본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또 느꼈어요, 오늘.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체가 예전에 박근혜 때만 해도 부끄러웠고요. 질문도 못 받는 대통령이라는 느낌. 그 질문을 즉석에서 받으면서 사실은 모두 발언이 엄청 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짧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1시간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간에 한 5분 정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발언하고 다 질문 받았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하고는 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하려면 노무현이나 김대중 대통령 쪽으로 비교를 해야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비교 자체가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정말-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걸 몇 아니, 달 아예, 전. 예,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창피합니다. 예.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려고 하는 적폐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탈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한참 논쟁이 붙었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눌려가지고 공개적 반발은 못하지만 그래서 뭐 엄한 뭐 김익준 교수 같은 분들이 타겟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저쪽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먹잇감이 딱 나왔죠. 대만의 블랙아웃인데 블랙아웃이라는 게
대만 전체 가구의 64%가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 크긴 컸구나. 그러니까 속 내용도 모른 채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대만 사태가 한국을 닮았다. 탈핵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LNG 발전소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직원의 실수로 가스 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벌어진 인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탈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페이크 기사를 쓴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논리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논치는 그거예요. 핵발전소를 줄이면 대한민국이 핵발전소를 줄이면 만약에 전기가 아슬아슬하게 모자랄 때 이렇게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완전히 다르죠. 대한민국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남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다. 발전소가 한 10개 정도가 동시에 가동 스톱되면 모를까. 근데 저는 사실 탈핵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60년 후에 탈핵이 되는데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자 질문에 60년 동안 몇 호기가 지금 건설되면 얼마가 들어가고 몇 년도 가면 지금부터 탈핵을 준비해도 60년이 걸린다. 정확하게 수 계산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핵발전소 우주온도 세계 1위다. 여기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대만, 저 깜짝 놀랐어요. 대만은 탈핵 시간표가 10년이고요. 예, 예. 한국은 60년이에요. 60년이에요. 그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놈이라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그 정책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윈윈 전략이었어요, 사실은. 전혀 국가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60년 동안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만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요. 최대한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은데 그렇죠. 한국은 그게 워낙에 뿌리가 좀 깊고요. 대만이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요. 일본 수산물을 한국은 눈치 보면서 막 그게 쓰레기까지 막 수입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예. 하고 있죠. 대만은 그 사건 나자마자 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딱 못을 박았던 그런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느리죠. 느리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 한수원이나 원자력 문화재단 같은데 광고나 협찬 받아먹는 새끼들이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지. 우리가 대만이 그 일본 수산물 수입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일본한테 일제시대에 지배받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일부 좋아하는 나라예요. 중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만은 굉장히 친일적인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수입 금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태생적으로 일본과 정말로 가까워지기 힘든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오염된 것들을 수입을 했었죠.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가 2011년인데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탈원전 하라고 집회 인구가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 다른 아젠다에 대해서는 진보적 아젠다들을 많이 수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탈원전과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동안에 저들이 심어놓은 이데올로기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삼척을 예를 보면 돼요. 삼척 이미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미 탈핵 결정했고 삼척은 자체 에너지가 지금 110%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 되고요. 저는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타협할 수 없겠더라. 이 점은 탈핵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 워낙 조예가 깊더라. 그래서 타협이 안 되겠더라. 탈핵은 받아들여서 오히려 5,6호기를 건설을 하지 말고 그 노동자들이 다른데 대체 에너지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환만 시켜주면 되겠더라. 근데 네. 타협이 안 되겠더라니까요. 오늘 기자님 단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렇지만 설계수명 60년 남아 있다는데 그동안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유지를 해야지. 그래서 30년 장기 집권 하자고 씨발. 60년 장기 집권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탈핵이 되는 걸 나는 못 보고 죽을 것 같아. 60년이야. 그렇지. 아니요, 2045년에 인간은 죽지 않아요. 아, 영원히 살아버려요? 아, 영구 수명. 그러면 일단 2045년까지 살아야 되잖아. 네. 그때까지도 못 살아. 근데 실제로요, 이제 뭐 탈핵 하지 말고 우리가 전에 한번 주창한 적 있죠. 실제로 태양광 해라.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엄청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로서. 다시 생겼나요?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심지어 전셋집 사는 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쪽 캠페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노출되신 분들이라 탈핵은 맞다고 인정하시지만 행동으로 안 옮겨. 햇빛 남아돌 때 올 여름에 얼마나 따가운 햇빛 그거 다 지금 에너지로 흘러가 버렸어.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만약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집집마다 창가나 이런 데 다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무시 못 할걸요.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핵발전소 한계 줄이기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했죠. 선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가정집에 태양열 발전을 도입을 하면 핵발전소 하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만 하더라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베란다에 그 뭐라 그러죠? 태양열 판넬? 파넬을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원금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저런 이슈들을 보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그 100일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재인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좀 아사리한 게 좀 있잖아요. 혁명해서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다 목 자르고 당선됐으면은 신비님이 주장하는 바지 목을 쳐 이러건데 이게 무서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려 죽이는 거야.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쳐내면 나중에는 무슨 정치 보복 논리로 이렇게 이슈가 커지니까 계속 시스템적으로 법을 만들고 하면서 말려 죽이는 예. 그 방식이에요. 근데 당장은 죽진 않지. 강경하게 투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 기억들 나세요? 작년에 왜 청와대에 버스 넘자 그 논쟁이 분명히 있었잖아. 있었죠. 담 근데 결국에는 평화주의자들이 이겼잖아요. 네. 아직도 그 논리로 아싸리하게 확 쓸어버리지 이거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대국가에서는. 지금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버리지 못해요. 저도 지금도. 아니 저는 그거 알아요. 신비님 조중동 다 폭파시키고 사주들 다 목 공개적 치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와 관련된 대기업들 사장들 100대 기업들 전부 공개 처형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줄 여파는 이를테면 문재인이 두테르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돼서요. 정권이 또 뒤집히거나 그러면 또 보복합니다. 그러면 예. 그걸 처음으로 막았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어쨌건 간에 당장 수련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맞아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시스템을 그래서 갖춰야죠. 말려 죽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일부 분들의 그런 스타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강한 목소리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평화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쉴드가 되는 부분도 있어. 반대쪽에다가는. 맞습니다. 그런 힘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어쨌건 지금 원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지시사항으로 건설 중단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할 문제 같은 것들을 봐서 김익준 교수님이 우리한테 한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원전 건설 찬성이 나와도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것도 국민적 어떤 그 공론화에 있어서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시스템화 된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민주주의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관심 없는 분들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우리말도 팟캐스트로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원전에 관련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전에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캠페인용이 된다는 것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노림수라는 게 굉장히 좀 심하고 깊다 이런 표현도 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전문가 집단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의 더 많은 적어도 이 정도의 국가 시책이라고 한다면 60년을 결정진데 지금 결정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핵발전소 의존도 OECD 1위란 말이에요. 1위인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서 이것을 국가 이익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전 세계에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하는 게 지금 대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핵발전소에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발전 진화시키는데 더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선진국에 뒤떨어지게 되는 거고 2차 산업 에너지나 모든 것이 에너지 분야가 그러면 대외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탈핵이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오륙호기가 지금 핵심인데요. 오륙호기가 지금 법원에서도 곧 판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론화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 몰라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기서 토론을 생방송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토론이 이 결정 내버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도 오픈해서 수천 명이 참여해서 집단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나 관료들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집단적 지성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준다면 저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 특정 이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전문 그룹 집단이 이걸 판단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좀 그런데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그러니까 저쪽에서 배제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렇고 결국은 언론의 문제인데요. 언론이 공론화위원회 주제들을 상당히 이슈화시키는 걸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흑처럼 막혀있던 정보가 하나씩 까지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론화위원회의 논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고 범국민적 관심사가 되면 결국엔 불리해지는 건 지금까지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던 쪽이란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걸 잘 안 까는 편이고 이슈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나쁜 놈들이죠. 예. 어쨌든 이런 현상 또 지금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이야기했고. 근데 부동산 정책은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국민적 지지율이 다시 높아진 게 저는 최근에 최저임금 넘어가고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 결정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요것들이 뭉쳐지면서 다시 취임 100일에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저는 곰곰하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 뭐였냐면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국민 삶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워딩이긴 해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이런 말 누구나 다 합니다. 박근혜도 했었죠. 네. 네.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도 이승만도 다 우리 국민들의 그 역사다. 그 말을 사람들은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역사로 인정하느냐. 근데 요 말을 듣고 그 말과 요 말을 버무려 보면 이런 거야. 지금까지 이승만을 지지했건 박정희를 지지했건 전두환을 지지했건 여러분들은 우리의 국민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역사라고 하는 말은 좋든 싫든 근데 좋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싫든 나쁘든 잘못됐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다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 같은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자부심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의 기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민주화 시대에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우리 브릿지로 나가는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말 했던 말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브릿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21세기인 2017년 정도에 해야 될 민주주의인 거예요. 국민의 삶의 기준을 겨우 밥만 먹고 산다거나 먹순부지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먹을 게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만 뽑아서 그 뽑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없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게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진정성이 대놓고 욕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아니면 이쪽 분들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비판 강박을 벗어나시라. 이렇게 잘하는 게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거슬려. 그럼 막 그것만 비판해야 돼. 그러면 새나라한테 니들 오용돼가지고 너무 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었던 단어가 생각나요. 몽리, 오기. 아하. 네, 몽리라는 말이 몽리 부리기. 그냥 몽리 부리는 거지. 이쯤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다. 요즘 그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됐네. 공지 하나 읽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새날 방송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새가 날아든다는 오늘부터 유료화를 실시합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를 먹고 그러면, 사는 새날. 그러면 좋아요를 안 누르면 듣지 마 이 얘기야?
그러니까 들으시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듣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적폐야, 적폐. 근데 오늘 그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그렇죠. 네. 고마워요 청와대 이런 거였어요. 네. 이게 뭔가 하고 또 클릭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계속 상위권에 올라가는.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게 지지자가 하는 다른 거죠. 점이에요. 예, 그냥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하나 딱 뜨면 아 맞다 하고 딱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이죠. 좋아서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 이거는 원래 연애할 때도 100일 때가 가장 고점이거든요. 아하. 이게 폭발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죠. 요거네. 막 풍선에다가 그 정강판에다 반지 이거는 국민이 의식적으로 이 논쟁 중에 국민이 탈원전에 대한 자기 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질문을 왜 해요? 기자들이? 그렇죠. 언론의 의무라는 게.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동자들 대책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탈권위 시대는요, 기자들도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당황한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게 하면 그 기자가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품격 시대, 지식인의 시대, 그다음에 시민 주권 시대는 권력, 문재인을 공격한 게 아니야. 문재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견인을 역할하는 게 기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네, 1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없고.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기자들한테 제가 낙제점을 준 게 탈권위 시대에 살아가는 기자로서 아직 마음 준비가 한 놈도 안 됐더라. 오마이뉴스 기자 정도 내가 인정한다. 그런 자리가 그들한테도 처음이고. 그렇지, 처음이겠지. 그래서 그 상징적인 기자의 멘트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떨어요? 아니, 이 기자가 매일경제인가 경제지 기자였어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맞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곧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짝다리 짚고 장난치면서 질의질문을 하는 미국처럼 이런 시대 곧 온다던.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온다. 뭐냐면 그 이야기 한번 그럼 해봅시다. 최근에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 모르는 거죠. 이제 수보를 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해. 수석과 보좌관 회의. 보통 같으면 대통령님 오시면 그러면 벌떡 일어나잖아. 그렇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오죠. 대통령 커피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방식으로 지금 신비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진짜 예. 탈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도열할 시간에 일해. 뭐 이런 거거든.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도 기자회견 할 때 아직은 내가 보기에 권위적이야. 아직도 권위적이야. 앉아가지고 특별하게 그냥 서서 이야기하고 짝다리 짚고요. 호주머니 톰도 집어넣고 심하면 담배를 펴도 돼. 그렇지. 담배.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허심탄회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박근혜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MBN 기자 김은민가? 박근혜 안아주고 난리 나고 막 그런 짓거리 했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해프닝으로 좀 있었고 문제는 무슨 메시지가 나왔나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NHK 기자가 물어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일침을 박았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랑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일본은 우리 박근혜랑 다 이야기 끝난 건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아베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 못해. 불가능은 개뿔 이거야. 인정 못해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브리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자체 내에서 박근혜가 왜 저렇게 시급하게 했는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거 지금 어떤 것이 숨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NHK 기자가 발을 잘못 걸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변호사 시절에 이거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이건 아니 이 강제징용 이 피해자 소송의 대리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빡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한테 왜 물어보지 않았냐. 박근혜 그렇죠. 그 쇼 할 때요. 그랬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JTBC 기자도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더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봤던 거는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을 기억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열심히 손들었는데 당첨이 안 됐던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기자. 상주하는 기자는 아니었나 보네. MBC 기자만. 최근 하는 신인이었거나.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MBC 기자. 지적을 했어요. 국민소통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분 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MBC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MBC였구나.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래서 MBC 기자답게 질문도 참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현안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뭐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FTA 주장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 이것이 어떻게 엮이는지 우리한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라고 살짝 엿을 먹이는 질문 같은 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을 거고 잘하고 있고 잘해 나갈 거니까 뉘앙스는 이래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기는 거네. 매긴 거예요. 제대로 MBC가 먹었어요. 근데 질문이 저렴했어요. 저렴했어요. 굉장히 저렴. 이렇게 봐야지. 지금 MBC나 KBS 기자들이나 PD들 지금 파업하고 있어. 파업 안 하는 기자인 거잖아요. 시영이죠, 시영. 그렇지. 만나면 모르는 친구.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누군지 모르는 친구. 만나면 좀 기분이 나쁜 친구. 근데 저는 총평에서 대통령한테는 99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 1점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40점 낙제점을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긴 했어요.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일단 탈고니 시대에 맞는 기자 정신을 함양한 게 인터넷 신문 말고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넥타이 풀고 붙어보자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근데 이 대통령이 이 기자들을 굉장히 애우했어요. 애우한 이유는 국민 대신해서 니네들이 질문한 거니까 그렇죠. 애우해줄게 해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장관들이 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99%는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기자라는 제가 이제 저도 기관지 기자지만 기자라 하면 한 방 매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너 탈군이야?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기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서 강론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참모진들 막 불러내고 대통령이 막 당황한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을 보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참모들 다 모아놓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고뇌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해 기자들이.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했네. 왜 이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된 거 전부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오류곡이 있잖아요. 폐쇄냐 뭐냐라고 질문을 왜 합니까?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뭘 나는 소통위원회에서 왜 그럼 소통위원회로 맡겼냐? 는 아이템이구나.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발을 걸면 엎어치기 당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압력하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신속하게 협약도 아닌 무슨 뭐 조약도 아닌 그냥 약속. 사인 간의 약속 정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의 통용되기에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 오바마였거든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네. 근데 이 오바마 정부가 이제 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폐인데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요. 국민한테 이런 민폐를 준 거야. 오늘 문 대통령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이 돈 줬잖아. 우리한테. 예. 피해 보상금이란 보상금인데 그때는 이미 위안부 문제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놈, NHK 일본놈 기자는 그때 다 해결된 걸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제대로 걸렸죠. 그래서 뭐 94년도였잖아요. 94년도 8월 14일 날 그 강제 위안부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리밀이 되는데 8월 14일이 강제징용은 또 그 이슈화가 된 거고 이게 이미 65년도 이 시절에는 이슈거리도 아니었고 묻혀져 있었던 사실이고 아무도 몰랐어요. 일부만 알고 있었겠지, 권력자들만.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나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건 뭐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비판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어저께 소름 끼쳤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갈라나 댓글로. 문재인이 특조위 안 한대.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인가? 이게 범죄 행위거든 사실은. 그러면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탈북의 하나원에 있는 분들을 국정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팀장급들을 다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격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왜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관습적으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서 찾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는 게 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니네들 나 공격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다 전원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5천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 PD님 얘기한 거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아직도 PC방에서 캄캄한 데서 지금 댓글 달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그냥 달고 있어. 왜 무인도에서. 일본 애들이 2차 대전 끝난지 모르고 인도네시아 숲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고 막. 그럴 수 있겠다. 찾아서 다 전원 찾아야 돼, 명단. 그 트위터에 보면 봇들 있잖아요. 봇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지금도 그 당시에 박근혜 찬양하고 문재인 비판하고 그게 지금도 올라온다는.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트위터에 신비 2010 제 아이디예요. 들어오셔서 거기에 리스트가 있어요. 시발단 리스트. 한 180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도 달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100일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 오늘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건강보험, 그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사실은 미용 목적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 물론 이제 얼마큼 보장하느냐에 프로테진은 그게 다르지만 다음에 이제 곧 내년에 아동수당 바로 지급되고요. 예. 바로 지급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서 하는 게 처음이고요. 기자들과 막 간담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선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소가요. 영빈관입니다. 춘추관이 아니라 예. 영빈관이었죠. 춘추관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빈관은 어떤 곳이죠? 영빈관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독립유공자 유족 모찬을 열었던 장소로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250명 정도가 내위신 기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케스트라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한 게 대통령이 중심에 있고요. 기자들이 예전에는 일렬 종대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오케스트라처럼 포진해서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이제 우리는 뭐 그 당시도 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일단 박근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왜? 이 사람은 자유스러운 질문과 답에 있어서의 능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시나리오대로 했었고 정말 골 때리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타파. 사회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봤는데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여러 명이 손을 들면 그중에 누구를 하나 찍는데 다 이름을 대부분 알더라고.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오늘 질문 받은 게 15명 정도 기자 된다 그러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보다 많은 기자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순서는 기자단과 협의한 대로 외교안보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자회견 모든 실황은 새날 J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첫 번째 질문자였죠. 그 덜덜이가 1위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한 기자인데 연합이었어요. 연합 기자인데 근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긴장하면 저렇게 떨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거 박근혜 거야.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아니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 쓰러질까봐. 극한 직업이네. 대통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질문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보면,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자회견을 경험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탈고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자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손은 들지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새끼 왜 질문 안 했어 할까봐 손은 들지만 설마 내가 당첨될 줄 몰랐던 거지. 아니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손석희 JTBC 앵커가